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이기훈이라고 합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리는데 저는 흔히 N잡러라고 제 소개를 많이 합니다. 뭐 강의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그래서 컨설턴트라기도 하고 책을 쓰니까 또 작가라고 불러주기도 합니다. 또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뭐 크리에이터라고 불러주기도 하고 각종 인터넷 신문이라든가 일반 신문에 또는 잡지에 칼럼을 써주니까 칼럼리스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양한 잡을 갖고 있는데 다양한 잡을 갖게 되면 더 오랜 시간 현직에서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무서운 말이 있는데 요즘은 돈보다 오래 사는 것이 더 무섭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이 드신 분들 뭐 어르신이라고 하고 싶지 않고 60세 이상 넘어간 한 65세쯤 되신 분들 그 이상인 분들이 보면 10명 중 9명이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장수가 축복이겠습니까? 저주겠습니까? 당연히 저주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즘은 돈보다 오래 사는 것이 더 무섭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건 3명 중 2명은 연금 70만 원에 의존하면서 살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분들은 오래 사는 것이 공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먼저 크게 지금 한국의 노인들의 현실을 가만히 보면 OECD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 1위. 아이, 좋은 나라입니다. 1위가 많아. 나이 먹은 사람들이 자살률, 빈곤율 1위니까 청년 자살률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인데 이거 왜 그랬을까? 열심히 공부했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40년대, 50년대 생들, 60년대 생들 정말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이 먹었는데 나이 먹은 게 죄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빈곤으로 가난으로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위소득 50%. 이 중위소득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10명의 소득을 쭉 나를 쓰면 6등 정도가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 그 중위소득 이하가 약 40%라고 하니까 가난에 노출될 수밖에 없죠. 더 안타까운 건 지금 40, 50대의 미래의 모습이 어떨까? 그 통계식에서 나온 자료인데 40대의 80%, 50대의 83%가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40대, 50대가 준비하는 노후 준비 방법이 뭐냐? 국민연금에. 그러니까 60에서 65%가 40, 50대가 국민연금에 의지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중요한 게 국민연금 외에는 다른 것을 준비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60, 70대 세대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지금 40대, 50대도 2명 중에 1명은 노후 빈곤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좋은 직장에 들어가겠다고 공부를 했는데 노후 준비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결국 소득 부족인데 돈을 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행복한 노후를 기대하면서 살아온 게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결국 돈을 벌지 못한다는 게 참 이게 안타깝죠. 23일 날 한겨레 신문 통계 자료가 93만 쌍이 그 100만 가까이 이 부부가 노령연금을 받는데 노후는 여전히 가난하대요. 부부 합산 월 평균 받는 연금이 120만 원. 여러분들 적정 생활비가 얼마인 줄 아시죠? 350에서 400이라는데 적정 생활비의 반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저 생활비의 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내일을 기약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2026년도 생활비, 이게 통계청 자료인데 최소 생활비가 월 250에서 280만 원.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비, 식비, 공과금, 세금, 병원비, 건강보험료, 집 기본적인 관리비. 이거는 숨 쉬는 한 나가게 돼 있는 돈인데 그게 최소 생활비가 250에서 280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120만 원이면 최소 생활비의 50%도 안 되죠. 적정 생활비, 가끔 외식하고 경조사비 그것도 낼 만큼 내고 해외여행까지는 아니고 국내 여행 한 1, 2회 정도 약간의 문화생활 그 비용이 월 350에서 4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유 생활비 월 500만 원 이상 뭐 해외여행을 다닌다거나 넉넉하게 손주들한테 용돈을 주고 차량도 유지하고 가끔 골프도 치러 다니고 근데 안타깝게도요 지금 우리나라 공급쟁이들 실제가 월 300만 원 받는 사람이 15%라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전 소득이 300만 원이 월급쟁이의 100명이면 55명이 300을 받는데 그게 세 후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최소 생활비 250에서 280 정도를 번다고요. 그거 가지고 저와 자식
가족을 같이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 가지고 뭐 노후 준비 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지금 7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그 70만 원밖에 받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고용 불안. 국민연금 가입하는 평균 기간이 19.2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00만 원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사례도 있어요. 같이 이제 헬스장에서 알고 지내는 양반이 세무공무원을 정년을 하셨는데 연금 한 300만 원 받으세요. 이 양반이 지금 올해 75세인데 자기 세무공무원 자기 그 동료들하고 컨설팅 회사를 하나 차렸는데 세무 컨설팅을 하시죠. 손님도 많더라고요. 이게 여기서 한 3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주기 살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설렁설렁 컨설팅하고 카운셀링 해주는데 300만 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300만 원만 받아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부러운 대상인데 거기에 세무 컨설팅 뭐 등등등 한 300만 원을 받는데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당신은 몇 살까지 하겠소 하니까 자기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이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취미생활, 차량 유지, 친구들하고 여행 다니고 이 양반은 한 달에 두세 번은 가더라고요. 뭐 2박 3일. 부럽더라고요. 그분 보면 정말 부럽더라고요. 안타까운 게 대다수 사람들이 은퇴 자금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계산해 본 적도 없고. 지금 10년대생, 50년대생들은요. 제가 알기로는 노후 준비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나이 60 넘어서 그때 노후 준비라는 얘기들을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40대 50대 그 사람들도 노후 준비하는데 노후 준비의 60에서 65%가 국민연금 딸랑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뭐 은퇴, 저는 은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수입 없이 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자금이 얼마 정도 있어야 되는가 생각할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어요. 왜? 수입이 안 되는데.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최저 생활비를 월 생활 목표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적정 생활비 한 350만 원. 거기에 월 예상 파이프라인 소득 어떻게 해서 수입을 잡을 수 있는가. 뭐 그래서 국민연금이라든가 주택연금이라든가 등등등. 그래서 월 생활비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이제 25. 이게 25배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이제 편하게 10세에 이 계산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순수하게 모아야 될 금액이 얼마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표 생활비를 400만 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건 예입니다. 확보될 월 파이프라인 소득, 파이프라인 여러 가지의 소득 방법.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국민연금. 월 150만 원 부부 합산치.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는데 지금 193만의 부부가 국민연금을 수령을 하는데 평균 120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냥 국민연금 한 150이라고 가정을 하고 거기다 이제 주택연금. 요새 이제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추후에 가입했을 때 월 한 100만 원 정도를 확보를 할 수 있다. 이게 주택연금이 저는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죽을 때까지 매월 받는 월급이거든요. 그럼 합하면 국민연금 150, 주택연금 100만 원 하면 250만 원이 확보가 돼요. 그러면 부족한 생활비가 얼마예요? 400만 원 마이너스 250이면 150만 원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연간 부족액이 15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1,800만 원. 그러니까 실제 모아야 할 금액, 자산이 1,800 곱하기 25. 30년 하면 더 심각해지니까. 그래서 한 4억 5천만 원 정도를 확보를 해놓는다면 여기에 의해서 4%의 법칙, 25배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4억 5천 정도를 모아놓으면 죽을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자금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4억 5천만 원을 번다는 게 쉽지 않죠. 저는 은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은퇴라는 것은 소득 활동을 못하는 것을 은퇴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저상 하늘나라 갈 때까지 파이프라인 소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다각화를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고 유튜브에 보면 노후 준비를 하려고 하면 3층 연금 시스템을 확보를 해라. 뭐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좋은 말이죠. 누구나 이거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그 현실이 월 300만 원 받는 급여 봉급쟁이가 55%라는 거. 그리고 평균 근속연수가 19.2년밖에 되질 않아요. 이런 상태에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3층 연금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두 번째가 주택연금. 그리고 이제 부동산. 제 주변에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자기가 살고 있는 뭐 빌라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재건축, 재개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재건축, 재개발 소리 나오면 20년이에요. 근데 나이 70 먹은 사람들이 그 재개발, 재건축 째려보다가 하늘나라 하죠. 근데 더 안타까운 건 옛날처럼 재건축, 재개발 되면 노다지가 캐는 게 아니고 분담금이 있어요. 분담금.
그 나이 70 먹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분담금 6억 부담하라 하면 가능하겠어요? 어줍지 않은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주택연금에 대한 공부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양한 방법들 뭐 근로소득이라든가 사업소득이라든가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안 하더라고요. 저는 기타에서 찾아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재테크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제 부족한 노후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제가 이거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젊을 때 돈을 벌었어요, 못 벌었어요? 대다수가 젊을 때 열심히 살았죠. 공부만 하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생각은 한다 하더라도 계산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계산할 수가 계산하기가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런 양반들이 나이 먹어서 돈을 벌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 일을 해라. 근로소득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라.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일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지방, 시골로 이사를 해라. 이 말이 많죠. 지방, 시골로 이사를 하라고 하면 또 공적 수혜금에 대한 공부를 해라. 이게 공적 수혜금이라는 게 뭐냐면 국가에서 노후 빈곤을 타파하기 위해서 노후 자금이 부족한 분들한테 수혜금을 주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공적 수혜금에 대한 공부를 하시려면 본인들의 자산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가 절약. 결국 벌지 못한다면 절약할 수밖에 없죠. 지출 항목을 줄여라.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하나하나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일을 해라. 부족한 노후 생활비 벌어서 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젊을 때도 돈을 벌지 못했는데 나이 들어 돈을 벌 수 있겠는가? 현실적으로 돈을 벌기가 쉽지 않죠. 지금 노인 일자리가요. 옆에서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보면 68%가 약 70%가 임시직이요, 일용직이고.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세요. 더 안타까운 건 요새 고독사가 한국에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임시직, 일용직인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요. 불이익을 당해도 어디 가서 하소연 못해. 왜? 그나마 그 일자리로 날아갈까 봐. 지금 일하는 노인들의 평균 월 100만 원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 현실은 진짜 고급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에서 폐지 줍는 양반들 많이 보셨죠? 그 어르신들 하루 13시간 일한다고 하는데 그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 박스 하나 가지고 치고받고 싸움하고 욕하시는 걸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루 버는 게 얼마일 것 같아요? 10,000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단지 한 장 배포하는데 받는 돈이 얼마냐면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안 해요. 왜냐면 전단지를 여러분 받아줘요? 안 받아줘. 대다수가. 좀 받아줘. 한 장 받아주면 그분이 얼마 받냐면 50원이 50원. 5만 원 벌려면 1000장을 배포를 해야 돼요. 근데 1000장을 배포하는데 평균 10시간 걸린대요. 그래서 받는 게 5만 원. 그럼 20일 나가서 10시간씩 하면 100만 원이요. 이게 공공근로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근데 95세 넘어가면요. 이런 일자리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공공근로 3시간씩 20일 일해야 70만 원. 지방자치단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떻게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지금 또 60대의 재취업 패스트 10 얼마 전에 모 연구소에서 발표한 건데 아파트 건물 경비원들 지금 70대 80대는 아파트 경비 없습니다. 강남에 가면 50대 40대라고 그러더라고요. 미화원, 청소직, 택배, 주차관리, 공공일자리 공원 청소하고 공원에 관리하는 양반들 왔다 갔다 하면서 사고 나지 않게 그게 한 달에 30에서 70 정도를 받아요. 그 개인 택시 하는 분들 80대 되신 분들 개인 택시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적정 생활비 한 350 벌 수도 있겠죠. 그래 봐야 다 이분들 100에서 250 사이를 번다는 얘기예요. 이 50대 60대고 65세 70세는 공공근로 그 일자리도 째려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70대 80대가 엄청나게 많거든. 7, 80대의 7, 80%가 일을 하고 있고 그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생활비 무료해서 사람이 나이 먹을수록 가장 한심한 게 뭐냐? 한가한 거, 할 일 없이 노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 7, 80대의 7, 80%가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 것이 현실이란 말이죠. 제가 보니까 55세 넘으면 재취업이 거의 없어요. 설령 재취업을 했다라고 해도 비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과거의 주된 직장, 다니던 회사에서 받던 급여의 60% 미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60에서 65% 이건 진짜 공백기예요, 공백기. 어디 가도 갈 데가 없어. 몇 년 전까지 이게 65세, 70세까지 공공근로 일자리가 있었는데 15세 이상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65세 넘어가신
사람들이 생활비를 7, 80%가 벌어야 되는데 7, 80대가 7, 80%가 생활비 벌어야 되는데 거기를 째려보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넘어요. 일자리는 점점 줄고 그 일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가고 이게 누구의 잘못이에요? 사실 이런 것들을 정책 위반자들이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한다는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일자리 없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800만 이상 조회가 됐는데 거기에 제 이제 연락처를 이제 메일 주소를 넣어놨더니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52년생이신데 실버 택배 회사의 교육부장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지금 국민연금을 받고 실버 택배 회사에서 교육부장을 하니까 일정 소득이 있는데 코로나 때 이게 또 실버 택배 회사들이 다 전멸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는 지금 동탄으로 생활비 규모를 줄여서 이전을 했는데 이 양반이 저한테 전화한 이유가 제가 그 여기저기서 그 조용문 선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유퀴즈의 조용문 선생이 나와서 아주 히트를 쳤던 양반인데 이 41년생이시니까 지금 우리 나이로 6, 7 정도 되신 분이죠. 이 양반이 조폐공사에서 IMF 때 1년 먼저 명퇴를 해서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에 실패하고 나서 기억상실증, 실어증까지 걸렸다고 하니까 그 재산상 손실을 입었겠죠. 기억상실증하고 실어증 정도까지 걸렸으니까 오죽했겠어요. 그리고 한 잃어버린 10년에 살다가 어느 날 서울시에서 지하철 실버 택배를 모집을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신청을 했는데 그때 자격이 뭐냐면 휴대폰에서 문자 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스킬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선발을 했대요. 12대 1의 경쟁을 뚫고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길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양반이 지금 직업이 뭐냐면 실버 택배 플러스 작가입니다. 책을 내셔서 꿈을 나르는 지하철. 근데 이분이 말도 잘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코로나 때 하루 13시간 종로 3가의 역사에 가가지고 이제 사무실에 전화를 한답니다. 출근했다고. 그러니까 일이 올 때까지 콜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13시간 대기해서 한 3만 원 정도 벌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재석이 아유 어르신 13시간이라고 3만 원 이게 말이 됩니까? 하니까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유선생이 볼 때는 3만 원이 작은 거지 굉장히 귀하고 큰 돈이야. 그리고 난 이것 때문에 건강이 회복이 되고 삶의 꿈도 생기고 이걸 보고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실버택배의 교육부장 하시던 분이 전화 온 이유가 자기한테 먼저 연락이 왔는데 자기를 노출하기 싫어서 나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그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일자리를 다양한 시각에서 보신 거죠. 더 나아가서 저희 집사람이 지금도 일을 하는데 힘든 일을 합니다. 이게 리서치를 하는데 그러니까 집사람이 작업을 해서 인터넷에 입력을 하고 뭐 이러는데 인터뷰했던 그 설문지를 그 회사에다가 보내줘야 돼요. 그럴 때 80대 어르신들한테 연락을 해서 실버 택배를 보내요. 그 전에는 실버 택배사에 전화를 해서 그 어르신들을 이제 소개를 받았는데 그 어르신들 중에서 예의 있고 친절하고 품성이 돼 있는 분들이 손이 안 오른다고 집사람이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요. 개인적으로 또 영업이 된 거니까 그 회사에다가 일정 부분을 수수료를 띄지 않고 자기 소득으로 잡는 거죠. 늘 오시는 분이 계신데 87 되신 분인데 대학도 나오시고 좋은 직장도 다니셨더라고요. 그걸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집에 있으면 너무 무료하고 할머니하고 매일 싸만데 그래서 돈 뭐 2만 원도 벌고 3만 원도 버는데 일단 움직이니까 건강하고 그거 모아놓으면 할머니 뭐라 하면 그때 한 1, 20만 원 주고 손주들 오면 뭐 몇만 원을 주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업 강의를 아주 오랜 시간 했는데 정말 다양한 회사, 다양한 규모의 회사들을 다양한 업종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그 만났던 사람들이 제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 성남의 모 회사의 공장장으로 근무를 했던 양반. 이 양반 품질관리 부서장 할 때 그 당시에는 이제 계장이면서 부서장을 했어요. 이 사람이 벌써 이제 세월이 가서 70대가 됐는데 연간 소득이 2억에서 2억 5천을 번대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근데 이 양반이 항상 문제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인데 회사에서 품질관리 업무를 하면서 연장 개선에 대한 관심도 높고 그래서 회사를 잘 활용한 거죠.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한 거예요. 품질관리기사, 품질기사, 안전기사, ISO 뭐 등등등 제가 모르는 것들. 그리고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ISO 심사를 하시는데 이 양반이 공장장까지 했으니까 협력사, 벤더 회사들하고 대표들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는데 자기 직 거래하는 게 7, 80개 업체가 돼요.
연 100만 원만 잡아도 7, 8천 원 아니에요. 또 현장에서 오랜 세월 근무했으니까 3.5S 이런 것들 귀신이죠. 그 컨설팅하고 또 요새 안전관리가 굉장히 잘 빨리고 있습니다. 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가 그래서 안전관리 컨설팅 강의도 하고 부러운 게 지금 80대의 ISO 심사하는 컨설턴트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공공근로 임식 일용직이 아니고 컨설턴트로 대접받으면서 연간 5천만 원 버는 건 일도 아니죠. 80대에 5천만 원이면 이건 30대에 1억, 2억을 번 사람보다 더 많이 버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모 전자회사 70년생들한테 강의를 했는데 이 담당자가 제 나이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액면이 그 제 나이를 안 봐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맙게도 그 교육생이 매 차수마다 질문을 하더라고요. 담당자가 내 나이를 얘기를 하니까 아유 저기 교수님 지금 그 연세까지 현직에서 일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 한 그릇에 목숨이 있거든요. 근데 밥 잘 사요? 잘 안 사지? 큰 범위에서 얘기를 해드린 건데 불러주는 사람이 있어야 현직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연예인들 보면 남진 형님 그 양반이 지금 82, 3이요. 누가 82, 3으로 보여? 작년에도 전국 순회 공연도 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불러주는 사람이 있는 거죠. 작년에 나오나가 그 은퇴를 하니까 남진 형님이 방송에서 그러더라고. 젊은 친구가 벌써 은퇴를 하냐고. 야 정말 저는 멋있게 들었어요. 은퇴하면 늙어지는 거예요. 금방. 이 패러다임을 바꾸자. 새로운 일을 또 더 나가서 일을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한 10년은 더 일을 하겠다는 비전, 꿈을 갖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엔잡러, 강사, 컨설턴트, 작가, 칼럼니스트, 크리에이터 등등등 엔잡러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죠.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지금 직장에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회사에서 다양한 업무를 통해서 경력 관리를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 그러니까 살아온 기적. 결국 뭐예요?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앞으로 살아갈 기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TV에서 이면식의 시장 사람들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전 거기 빠져가지고 나도 이거 한번 유튜브 해볼까? 진짜 패러다임을 깨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재미를 볼 수가 없어요. 자식들이 그 시장에서 장터에서 일했던 어르신들이 자식들을 대학을 보냈는데 직장 다니다가 아웃돼가지고 결국 부모들이 하는 터전에 와서 같이 일을 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요?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이거죠. 경력관리 패러다임이 학교 다니고 그 다음에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은퇴하고 이런 패러다임의 시대가 아니에요. 다양한 직업을 재취업을 플러스 사업을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경력관리를 하지 않으면 100세 시대에 생존하기가 쉽지가 않고 누구나 다 저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책이 도서가 100세 인생이라는 책을 한번 사서 보시고 제가 퇴직자들이 울고 있다라는 책을 냈는데 여기에 그 답들이 있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이런 퇴직 이후의 삶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를 얘기를 해줬는데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갖더라고요.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얘기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이 먹어서 생활비를 현실적으로 벌기가 불가능한데 그 사람들한테 젊을 때도 돈을 못 벌었잖아요. 젊을 때 직장 생활할 때 월 소득이 300만 원인 사람들이 노후 준비 못하죠. 그분들한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3등 황금탑을 만들라. 그 뜬구름 잡는 소리죠. 너무 현실 동떨어진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가시려면 소득 파이프라인을 여러 가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했던 게 이제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노후 생활비 어떻게 할 것인가? 시골, 지방으로 이사를 해라. 도시에서 시골, 소도시로 삶의 터전을 옮겨라 라고 하면 또 난리가 납니다. 거창하게 귀촌, 귀농이라고까지 할 건 없고 거대 도시를 벗어나서 작은 도시로 옮기게 되면 또 살아가는 방법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이 먹을수록 병원이 있는 도시에서 살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생활이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 얘기인 것 같아요. 가당치 않은 소리다 이거죠. 제가 알고 있는 양반이 장인이 아현동에서 학교 교장 선생으로 이제 정년하시고 60 후반쯤 동네에서 어르신들하고 장기 두고 바둑 두다가 쓰러졌대요. 이게 뇌졸중이죠. 뇌경색 뭐 이런 거. 근데 그 아현동에서 강북 삼성병원이 5분 거리에 있거든요. 10분인데 이송되는 중에 상황이 악화돼가지고 결국 의식불명으로 6개월 만에 병원에서 하늘나라를 가셨다는 거예요. 또 제
외삼촌이 정말 기가 막힌 양반인데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그 숙모한테 야 택시 불러. 그 택시를 불렀는데 택시 타고 한방병원, 서울 사람이면 다 아는 한방병원을 갔다는 거예요. 본인이 불러가지고 갔는데 병원에서 도리 안 된다고 빠꾸랬대요. 그 보람의 병원까지 갔는데 이미 늦은 거죠. 그래서 며칠 후에 가봤더니 사지를 묶어놨더라고요. 그리고서 4년을 고통을 받고 돌아가셨어요. 도시에 산다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교통이 워낙 좋아요. 지방에서 살아도 시골에서 살아도 작은 도시에 살아도 응급시에 응급조치 취하고 가까운 대도시에 종합병원으로 옮기면 돼요. 제가 헬스를 지금 한 근 30년째 하고 있는데 60 초반인 후배가 사업 실패를 했어요. 사업 실패해가지고 몇 년간 고통을 받았는데 한 6, 7대 이게 사업 실패해가지고 3, 4년을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자연스럽게 가정이 어떻게 되었어요? 가정부라. 집사람과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고 애들이 아빠를 보는 눈이 째려보더라 이거요. 그러니까 심적 부담, 경제적 고통, 그리고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이 친구가. 근데 얻지는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고향의 친구가 시골에 와라. 그래서 고향이 김천인데 김천으로 이제 낙향을 했는데 땅 150평에 20평 신축 가옥 한 5년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양반이 한 1억 못 주고 이렇게 구입을 한 것 같더라고요. 가서 이제 그 부부가 이제 내려갔는데 얼굴이 폈더라고요. 공황장애 다 가고 없어지고 일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부부가 열심히 하면 4,500은 너끈히 벌 수 있더라. 그래서 건강도 회복되고 새로운 꿈도 꾸게 됐는데 이 사람이 서울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새로운 길, 새로운 꿈들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자기가 협동조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또 새로운 꿈이 보이더라 이거죠. 김천 외곽의 그 고향 마을에서 하는데 거기서 4,500이면요 서울에서 1,000만 원 버는 수입이요. 그래서 지금 이 양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님 서울에서 방황하지 않고 일찍 내려왔으면 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 너무 행복하다. 얼마 전에 제 유튜브를 보고 은퇴학교라는 데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한번 뵙고 싶다고. 그래서 만났는데 자기네 또 강의를 좀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뭐 나는 기회만 되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만나서 저녁을 먹는데 이 양반이 67년생이 올해 60이더라고요. 그 은행 쪽에 근무하다 명퇴를 했대요. 2, 3년 전에. 그 위로금 받고 지금 자기 이제 67년생이니까 26년도 국민연금 수령하는 나이가 63년생이거든요. 앞으로 4, 5년 더 있어야 국민연금을 받는데 자기가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쯤 되면 월 180 정도를 받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와이프도 지금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와이프가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으면 한 100만 원 정도. 그래서 그러면 한 280 정도 되죠. 그래서 지금 자기는 뭐 하고 있냐면 회사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통해서 월 100만 원 정도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을 180만 원을 받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고 수입이라고 하는 건 월 100만 원만 벌고 있는데 그 이제 와이프가 이제 그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벌고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생활하고 있는데 은행 계통에 있었고 위로금 받은 게 있어가지고 금융소득이 좀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주식, 채권. 재테크, 금융 지식에 대한 스킬이 나름대로 고수인 것 같더라고요. 그건 제가 물어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여유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제 이 가평에다가 세컨하우스를 확보를 해서 주로 자기는 이제 거기 있고 주말에 와이프가 내려오거나 아니면 자기가 이제 올라가거나 그래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공식 명칭이 백수인데 좋은 소리가 오가지는 않죠. 그러니까 주말에 보거나 뭐 한 주 걸러서 보거나 하니까 애틋한 것도 있고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주변 직장인들 자기와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을 보니까 50 후반 이후의 삶들이 너무 막연하다는 거죠. 자기도 막연했었는데 조금 여유를 갖고 돌아보니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50쯤에 길거리에 내몰리면 얻지 못하는 게 현실이거든. 그 은행 출신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직장인들이 나오면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오라는 데도 없어. 정말 안타깝죠.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건데 이거 얘기하면 또 안 봐. 그게 현실인데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퇴직자들이 울고 있다라는 책에 그 얘기를 좀 많이 써놨어요. 제가 경험했던 것, 제가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들.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소한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들 보면 한 양반이 박스 수거를 하는데 지자체에서 특정 장소에 모아둔대요. 모아둔 걸 주 1회 정도 가서 이렇게 수거를 해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몇 시간 수거하는 게 아니고 그냥 특정 장소에 박스를 모아놓은 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1톤 차가지고 와서 실어 가져온대요. 그러면 이제 주 1회에서 30만 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공공근로요.
이래서 그 공원 이렇게 지킴이 돌봄이 주 3회 월 12회를 하루 3시간씩 나가야 30만 원 주거든요. 이거는 뭐 간단하게 30만 원 받잖아요. 4번 나가서 3시간도 아니고 오래 걸려 1시간일 텐데 1시간도 안 되겠죠. 그리고 그 박스나 종이를 갖다가 자기가 또 판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갖다 버리는 게 아니고 20만 원 이상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공공근로보다 훨씬 낫죠. 그러니까 소소한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가. 그래서 자기 그 둘째 형도 지금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정리를 하고 싶다라고 자기도 한 3살인가 4살 더 먹었는데 얼마 전에 그 자기 마을에 한 양반의 집을 팔고 싶은데 시골 전원주택 판매가 안 됩니다. 매매가 안 되죠. 그 사람이 1억 5천을 받고 하더래요. 현실로 1억 5천을 그 양반은 몇 억이 들어갈 수도 있었겠죠. 집을 새로 줘보세요. 얼마나 들어가겠나. 근데 1억 5천 얘기를 하길래 자기 형을 붙여줘가지고 1억 2천에 매입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한 120평 정도. 그 형이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형이 또 옆에 있으니까 또 심심치 않고 그러면서 자기 또 은퇴학교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은퇴하고서 얻지 못하는 식자층에 있는 뭐 대학교 교수였던 사람들 또 네트워크를 만들고 아주 행복하다라고 그러더라고요. 헬스장에서 만났던 양반이 천물점 사업을 이제 오랜 세월을 하셨는데 지금 폐업을 한 지 몇 년 됐는데 1인 가구가 급증을 하다 보니까요 지금 철물점이 전국에 2만 개가 넘는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다 인터넷으로 다 연결이 되니까. 그러니까 소소한 것들이 있잖아요. 뭐 화장실 고치거나 수도꼭지 고치거나 뭐 그런 것들 집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소소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인터넷 통해서 그 업체에다 연락을 하면 뭐 바로 가서 수리하는데 기본 비용 투자금이 2천만 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고를 안고 있지 않고 다 인터넷에서 다 주문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철물점이 2만 개가 넘어서 아주 호황을 이룬다라고 하는데 더불어서 이 양반은 뭐요? 오프라인에서 하던 사람이니까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임대료 부담이 되고 뭐 수입도 별로 없으니까 폐업을 했는데 폐업을 하고 나니까 몇 달 지나니까 와이프한테 용돈 탔을 때 참 죽기보다 더 자존심이 상하더라는 거예요. 죽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전에는 뭐 서로 뭐 내가 한번 소주 사면 뭐 그 양반이 소주 한번 사고 뭐 이랬었는데 소주를 살 수가 없지. 그러니까 점점 움츠러들고 체육관도 안 나오더라고요. 동네니까 자주 보는데 갈 곳도 없고 나이 이제 70 다 된 양반이 갈 곳이 없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목사나 장로나 뭐 지공선사밖에 더 되겠어요. 목적 없이 사는 사람, 장시간 노는 장로, 지공선사, 지하철 공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 아이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기죽지 말고 문화센터 같은 데 가서 뭐 컴퓨터 배워라. 거기 또 형님들도 있고 동생들도 있고 또 또래들도 있고 놀다 보면 또 새로운 길이 보일 수도 있잖아요. 컴퓨터 몰랐던 사람인데 컴퓨터를 배우더니 사람이 달라졌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제 그걸 배워가지고 뭐 시골 빈집 연결 프로그램을 본 거예요. 뒤져가지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경북 예천에 연세 50만 원. 이게 연세가 무늬만 계약상이 50만 원을 받는 걸로 하고 텃밭이 1000평이 있더래요. 물어봤대요. 그 주인한테. 이거 왜 이렇게 집을 내놨냐 하니까 시골집이 부모님들 돌아가시면 사람이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폐가가 되거든요. 저희 처갓집이 논산인데 그 터가 350평이에요. 350평인데 장모님 돌아가시고 3개월 됐는데 가니까 폐가가 되더라고요. 잡초가 막 무성하게 난 거예요. 그 다음에 집사람 얘기가 보증금 100만 원 받고 누구한테 집에 와서 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 하니까 우리가 이 집을 매각하면 아무 소리 않고 나가는 걸로. 근데 집이 매각이 되나? 그게 그 얼마 전에 한번 가봤는데 그 양반도 이제 혼자 살면서 투잡을 하더라고요. 60 중반의 사람인데 그 능력 있는 사람이죠. 거기 특작물도 키우고 뭐 닭도 뭐 희한한 닭이 있더라고요. 관상닭 같은 거 키우고 있는데 일주일에 반은 거기 있고 투잡하는 데 가서 그래서 바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양반이 이제 그 1000평의 텃밭을 받아서 이제 하는데 딱 주민등록을 이전하니까 집수리 비용 주지, 이사 비용 주지, 집들이 비용까지 주더래요. 더 재밌는 건 형아들이 동네 누님들이 너무 예뻐해 준다는 거야. 그 소리 듣고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그 이 양반이 지금 동네 스타가 되셨어. 왜 스타가 됐냐면 그 또래 형님들이 집에서 동네에서 할 일 없이 오가면서 와이프한테 구박이나 받고 눈치나 보고 살다가 갈 때가 있잖아. 이 양반이 야 내려와. 거기서 그냥 아주 그냥 공동체가 된 거야.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건강 회복되고.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모색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 공동체가 됐는데 공동체 대장이 된 거 아니요. 이 양반이. 여러분 1000평 땅 일군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큰 농사거든. 그러니까 무상으로 일꾼들을 채용을 해서 쓰고 있는데 밥 먹는 거야 뭐 일도 아니죠. 이 사람이 대장 노릇 할 수 있는 게 컴퓨터 배웠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세상과 소통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요새
저도 지금 얘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생성형 AI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거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챗GPT라든가 노트북 LM, 제미나이, 클로드 이런 것들 여러분 국민 내일 배움 카드 같은 거 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75세 전의 사람들은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급받으면 그거 가지고 가서 컴퓨터 학원에 가서 공부하시면 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팁을 한번 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25년도 1년 한 6개월 전에 25년도 8월 그때 말복이었어요. 연천 전곡 경로당을 돌면서 노인 생활 실태 조사를 했었는데 이게 말하자면 지방이잖아요. 시골이고 소도시도 아니야. 전곡 그 시내에 버스터미널에 있는데 딱 벗어나면 다 시골이야. 밤에 거의 다니질 못할 정도더라고요. 근데 그 마지막 오후 5시쯤에 전곡 외곽 경로당에 이제 마지막에 들렀는데 할머니 7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연천 전곡 경로당을 한 15군데 돌았던 것 같아요. 그때 그 경로당에서 말복이라고 아주 잔치를 벌이는데 이게 국가에서 다 해주더라고. 삼계탕. 이 양반들 다 드시고 다들 갔는데 할머니 7분이 거기서 누워있고 이제 서로 담소를 나누는데요. 뭐. 제가 물어봤어요. 무슨 재미로 사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죽지 못해 살지. 그냥 사는 거요. 뭐 재미가 어딨어. 그래서 제가 자식들은요. 전화도 없어요. 먹고 살기 바쁜데 뭐. 딱 그게 이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들이에요. 근데 한 양반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70 초반인 양반인데 얌전하고 호감이 가는 할머니이신 그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그 생활은 어떻게 하세요? 하니까 제가 약 70만 원 정도 월 소득이 있대요. 이게 월 소득 70만 원이 뭐예요? 하니까 기초연금 플러스 공공근로 3시간씩 12일 나가면 30만 원. 약 70만 원 정도 소득이 있는데 가장 많이 되는 지출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가장 많이 나가는 지출이 의료비, 병원비, 약값이래. 월 수입이 70만 원인데 월 10만 원씩 저축한대. 그럼 여러분 도시에서 노후에 최소 생활비 250에서 280, 적정 생활비 350에서 400. 이 양반 70만 원 받아가지고 도시에서 250에서 280이 최저 생계비인데 거기에 몇 분의 1이요? 70만 원이면 4분의 1이야 4분의 1. 거기다 10만 원까지 저축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근데 집사람이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여기 이 어르신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똑똑한 거지.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생활을 어디서 하느냐? 잠은 집에 가서 하고 아침부터 그 경로당 와서 밥 같이 해먹는다는 거예요. 복지센터에서 지원해주고 뭐 여기저기서 또 지원해주고 어쩌다 자식들 오면 과일도 한 박스 넣어주고 그래서 잔치래 잔치. 봄 가을 또는 또 때 되면 또 뭐 단체에서 버스 대절해서 어디 놀러도 다니고 돈 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집에 안 있고 거기 있는 거예요. 경로당을 벗어나는 게 저녁 집에 가서 잠자는 것, 병원 다니는 거. 그때 외에는 늘 거기서 친구들하고 그 뭐 언니도 있고 그 동생도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 별도로 놀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골로 이사를 해라. 삶의 터전을 옮기면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절대 이 얘기하면 또 혼나는데 땅을 매입하지 마라. 땅을 매입하게 되면 시골 땅은 매매가 안 돼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노른자의 땅들은 매매가 되겠지만 또 개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있죠. 근데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시골로 옮긴다면서 이제 땅을 매입하면 이게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보시면 그 문제점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집을 짓거나 매입하지 마라. 자산 가치가 없습니다. 그림 같은 집을 지어도 돈 많이 들어가죠. 사후에 자식들이 이사 오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도 제가 그 말씀드렸는데 후배가 김천에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150평, 20평의 신축. 그 20평 지금 그 집 지으려고 해보세요. 얼마 들어가겠어요. 근데 그 1억 정도 주고 집을 샀으니까 그 사람은 자기 고향이고 인적도 있는데 텃세도 이제 안 부렸겠죠. 자산관리라는 게 이런 겁니다. 땅을 함부로 매입하시면 안 되고 유튜브 검색하시면요 이 피눈물 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골 빈집 연결 프로그램 한번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시골에 가면 소멸되어가는 마을들이 굉장히 많아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외부에서 인구들을 이렇게 유입시키기 위해서 유인책으로 빈집들을 수리해가지고 임대를 거의 돈 지원하면서 이제 오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가면 아까 소소한 일자리도 많고 일을 하다 보면 건강이 회복되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농업진흥공사 등 빈집 연결 프로그램 활용하시면 큰돈 들어가지 않고 삶을 또 살아갈 수가 있죠. 시골로 옮기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나이 먹어서 돈을 번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어디서 만들어야 되느냐? 회사에서 일을 준비해서 나와라. 두 번째 시골 지방으로 이사를 해라. 삶의 터전을 옮겨라. 그런 소리도 많이 하죠. 나이 먹을수록 병원 가까운 데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당장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일단 지방 시골로 옮기시면 상당히 또 새로운 길이 보일 수도 있고 세 번째 공적 수혜금에 대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공적 수혜금이라는 게 뭐냐면 부족한 노후 생활비 또는 이제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국가에서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여러 각종 제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적 수혜금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자산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공적 수혜금이라는 게 먼저 얘기를 해드리면 국민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산지연금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시면 노후생활비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관리 잘 하라는 것은 부동산 투자나 금융투자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국민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또는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공적 수익금에 대한 혜택을 보시려면 거기에 대한 자격, 어떻게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연금으로 이제 노후를 준비를 하면 좋죠.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26년도 국민연금 평균 수령이 약 7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실제 생활에는 거의 보탬이 안 되죠. 최저 생활비가 250에서 280, 적정 생활비가 350에서 400 정도 된다고 하는데 국민연금 평균 수령이 70만 원이라고 한다면 노후 생활비에 전혀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55세 된 사람이 미래를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60만 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수령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이제 연구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60만 원밖에 받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중간에 못 낸 기간이 있을 겁니다. 납부를 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걸 계산을 해보니까 한 2천만 원 정도를 납부를 하면 추납 제도가 있어요. 추납 제도를 활용을 해서 이게 또 분납이 또 가능합니다. 몇 개월을 나눠서 낼 수도 있고 해서 나중에 국민연금 수령할 때 20만 원을 버텨서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8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55세에 돈 20만 원은 큰 돈이 아닌데 70세, 80세가 되면 20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국민연금 수령할 때 60만 원 정도밖에 받을 수가 없는데 추납제도를 활용해서 못 낸 기간을 계산을 해서 추납을 한다면 월 얼마 이상을 업해서 받을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20만 원 정도 더 업을 한다면 8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죠. 국민연금 납부 기간이 이제 만 18세에서 60세까지인데 60세 이후에도 연금을 나는 더 내겠다 라고 한다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서 상담을 하시면 자세하게 또 안내를 해드립니다. 이미 가입을 해서 일정 금액을 납입을 하면 그래서 20만 원 정도를 적액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미 가입 제도를 그러면 60만 원에서 아까 추납해서 20만 원 이미 가입해서 20만 원 그럼 100만 원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 지금 평균 올해 2026년도에 국민연금 수령하는 나이가 63년생인데 점점 나이가 이제 늘어갑니다. 그래서 한 65세쯤에 국민연금을 이제 수령하는 나이가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 65세에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연기연금 약 5년 정도를 연기를 하시면 약 35% 증액을 해줍니다. 평균 7.2%인가를 1년마다 증액을 해주는데 그래서 100만 원에서 약 5년 연기하면 35만 원, 135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준비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노후에 상당히 생활비에 보탬이 될 수가 있고 노후 자금에 상당히 보탬이 될 수가 있겠죠. 어쨌거나 노후 준비의 첫 번째 기둥은 국민연금인데 이 국민연금을 여러분이 좀 공부를 좀 더 해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올해 국민연금 함께 받는 부부가 약 93만 쌍, 약 100만 쌍 정도 된다고 하는데 평균 수령이 얼마냐? 120만 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최고로 받는 사람이 554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도 있지만 평균 120만 원이라고 한다면
최저 생활비도 안 되죠. 적정 생활비 350에서 400을 만들려고 하시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민연금, 추납, 임의가입, 연기 수령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제 그 국민연금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겠죠.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부부 중에 한 분이 이제 돌아가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이 이제 돌아가시면 살아있는 부인께서 이제 유적연금을 수령을 하시는데 보통 이제 이게 10년 이상 그래서 20년 미만 가입을 하게 되면 기본연금액의 유적연금으로 부인이 50% 플러스 부양가족연금액을 받고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은 기본연금액 플러스 60% 플러스 부양가족연금액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을 해서 이렇게 이제 받는데 남편의 국민연금 100%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 100% 이걸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걸 내가 어디 가서 강의를 했더니 뭐라고 하더라고요. 서류상 이혼을 하게 되면 분할해서 연금 수령을 할 수가 있어요. 남편과 배우자의 연금액을 감액 없이. 이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무슨 큰 중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됐다라고 한다면 그럴 때 한번 같이 상의해 볼 수도 있는 거죠. 남편이 뭐 한 1년 후에 또는 뭐 한 8개월 후에 하늘나라를 간다라고 한다면 남편이 집사람을 위해서 조금의 도움이 될 수 있는 해가지고 서류상 이혼을 해가지고 하고 남편이 이제 분할연금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가 그 연금을 100을 받는데 그 100에 자기는 0%를 수령하고 배우자한테 100% 수령. 그리고 이제 그 부인도 자기가 받는 연금을 신랑한테는 제로, 자기가 100% 하면 100%, 200%를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있더라는 얘기죠. 제가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공부를 하시면 공적 수혜금에 대한 공부를 하시면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할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기초연금이라는 게 있는데 국민연금만으로는 생계가 위협받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위해서 국가가 복지정책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건데 그 자격에 대한 공부를 해보시면 또 상당히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헬스장에서 같이 운동하는 양반이 사업에 실패를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고 깝깝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안타까운 것은 아들 때문에 여간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아들이 이제 부동산 관련된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데 아빠 명의로 빌라를 몇 채를 구입을 한 거예요. 갭 투자를 하는 거죠. 그 아들의 갭 투자 때문에 본인은 쫄딱 망해가지고 재산도 없어. 노후에 노자도 없습니다. 지금 집도 절도 없고 월세를 사는데 아들한테 빌라 몇 채 명의를 아빠가 제공을 해가지고 건강료 보험료 거의 안 내도 될 판에 집이 다수 채니까 건강보험료가 그냥 엄청나게 나오는 거죠.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기초연금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다 보니 집사람도 이제 아프고 같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데 아들이 이제 갭 투자를 하는 바람에 본인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죠. 아프기 시작하는데 아들이 생활비 지원은커녕 건강보험료 세금도 부담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는 거죠. 저한테 푸념을 하길래 제가 약간의 조언을 해줬는데 사람은 냉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아프게 되면 요양원이나 요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그때 그 비용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그 문제 제기를 하니까 말을 잊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아주 냉정하게 얘기했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둘 중에 하나가 아프게 되면 한 사람이 요양원에 가게 되면요 서로 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안을 찾지 않는다면 아들과의 관계도 왼수가 돼요. 아들 때문에 과다한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고 세금 내야 되고 아들 내야 될 걸 내질 않으니까 본인이 그걸 다 부담을 하는데 빚만 늘어나는 거지. 그래서 신불자까지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들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세계층에 대한 공부 좀 해봐라. 아니면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 가서 담당자와 상담을 하라고 조언을 했더니 이 양반이 그걸 굉장히 자존심 상한 표정을 지면서 굉장히 기분 나쁜 표정을 짓더라고요. 난처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뒤로 이제 몇 년의 세월이 흘러가지고 부부가 생활비하고 이제 그 의료 비용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중간에 만나서 차 한잔 했더니 이제 아들과의 관계를 정리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주민자치센터 가서 자꾸 이제 하소연을 하니까 그 담당 공무원이 이제 방법들을 알려줘서 부부가 기초연금을 이제 받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26년도 부부가 기초연금이 55만 9,520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약 56만 원 정도를 수입 없던 사람들이 56만 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생활비에 상당한 보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왕 노력하는 거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한번 해봐라. 근데 이 양반이 또 와서 하는 소리가 차상위 계층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차상위 계층이 되거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은 일단 의료비 지원, 주거비 지원, 생활비 지원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내가 저녁 한번 살게 그러더라고요. 그거 만났는데 얼굴이 피었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한 잔 얻어 먹었는데 그 양반이 지금 동두천에 현시가 4천만 원, 공시지가 2천만 원도 안 돼요. 정도의 빌라가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로 이사를 가라라고 조언을 했어요. 지금 서울에서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 빌라 한 채 동두천 동촌 안 가려고 그래요. 삶의 터전을 옮기면 일자리 많다. 이 양반이 지금은 가끔 일거리 빌라 인테리어 좀 할 줄 알아요. 그런 일 가끔 생겨서 일도 나간다고 하는데 차상위계층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차상위계층으로 떨어진 이유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된 경우에 차상위계층이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된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신청을 했을 때 이 양반들이 힘드니까 통장으로 이렇게 좀 많이 지원을 했나 봐요. 그 지원 금액이 딱 노출이 되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에서 탈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정리를 하면 1, 2년 안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소소한 일거리까지 만들어내면 노후에 여유가 있는 거죠. 이거 제가 생명은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노후에 가장 중요한 건 자존심 체면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거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젊을 때도 돈을 벌지 못했는데 나이 들어 돈을 번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양반처럼 공적 수혜금에 대한 공부를 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당장 차상위 계층이 되니까 병원 가는데 많이 보탬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집 있고 차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65세 이상 하위 70%. 그러니까 10명 중에 상위 한 1, 2, 3등은 안 주고 4등부터 10등까지는 준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기초연금을 못 받는데 소득 인정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독. 혼자 사는 사람은 월 소득이 247만 원 미만인 사람들은 받을 수가 있고 247만 원 초과되면 기초연금을 제공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관리를 하라 하는 얘기예요. 그 자산 관리라는 게 이런 건데 또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4천만 원 이상의 고가의 차를 매입을 했어요. 이런 사람은 100% 탈락이야. 4천만 원 자체가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옛날에 젊을 때 콘도 회원권을 하나 샀어요. 1,000만 원 주고 콘도 회원권을 샀는데 요새 콘도 망한 데 많거든요. 그 콘도가 망하니까 그 1,000만 원짜리 회원권 매매도 못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데 자기도 잊어먹었던 거예요. 기초연금을 받으려고 신청을 했더니 탈락이 됐어. 왜 탈락이 됐느냐. 콘도 회원권 그게 1,000만 원이 1,000만 원. 1,000만 원이 월 소득으로 잡히는 거예요. 예전에 정리가 됐어야 되는 거를 정리를 못 해가지고 기초연금을 못 받는 거죠. 그 공무원연금이라든가 군인 사학연금 수령하는 사람들은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수령을 하려면 기초연금이라는 게 아까 단독 가구 247만 원이라고 부부가구가 359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 소득 인정액이 그 산정을 할 때 소득 평가액, 근로소득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리고 재산소득 환산액이 있습니다. 이걸 합쳐서 소득 인정액으로 이제 확정을 하는데 요 대목을 공부를 좀 하라는 거죠. 재산을 얼마를 또 현찰을 얼마를 갖고 있는지 집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현금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라는 것들을 본인들이 잘 관리를 하시면 그 적지 않은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로소득도 지금 본인이 한 200만 원을 월 소득이 잡혀요. 200만 원을 소득으로 잡는 게 아니고 200만 원을 해서 기본 116만 원을 빼줍니다. 그리고 30%를 또 감해줘. 그러니까 200만 원의 근로소득에 116만 원 빼면 84만 원. 84만 원에 0.7을 곱하면 그래 한 50만 원 잡고 자기가 국민연금 한 30만 원 받는다고 80만 원이야. 그럼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80만 원, 자기가 30만 원 연금 받는다면 80만 원 소득 평가액으로 잡히니까 250여만 원은 범위 내에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죠. 재산이라는 뭐냐면 집을 갖고 있는지 또는 이제 전세자금이 있는지 또 집도요. 공시지가 3억이라고 했을 때 3억을 그대로 다 재산으로 환산하는 것이 아니고 그 3억에서 기본 재산의 주거 공제액이 있어요.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을 빼줍니다. 거기다가 곱하기 4. 그러면 1억 3,500을 빼면 한 1억 6,500. 1억 6,500에 4% 하면 4%만 재산으로 인정이 되니까 큰 돈이 안 되죠. 거기다 또 나누기 12개월로 합니다. 그러면 소득 금액이 얼마 안 돼요. 단독가구 247만 원 범위 내에 여유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집 있고 차 있으면 기초연금 받을 수 없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금도 마찬가지. 현금도 만약에 1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1억이 재산으로 형성이 되는 건 아니고 1억에서 2천만 원 기본 공제를 해주고 4%를 곱하면 8천만 원, 320만 원이에요. 320만 원 나누기 12 하면 26만 6천 원. 근데 여기다가 또 중요한 게 현금 1억을 가지고 있는데 은행에서 한
부채 대출 받은 게 한 5천이라고 하면 5천을 빼줘요. 그러니까 1억 현금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그 금융자산 소득 환산액으로 계산하면 10몇만 원밖에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합니다. 탈락이 됐다고 하는데 돈 없어 하는데 이 사람은 남들이 모르는 몇 억의 돈을 현찰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웃기는 소리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런 것들 뭐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재산 현찰 노출을 안 시키는데 이게 다 그냥 이런 것들만 산정할 수 있는 실력만 있으면 아니 실력이 없어도 돼요. 복주로에 들어가시면 그 계산하는 방법들 다 나와요. 자산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그 산정하는 기준 다 나옵니다. 이게 언제 신청하느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 되면 누구나 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자격이 돼도 본인들이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찾아보라 이거죠. 상담도 해보고. 그래서 자격이 됐을 때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알아서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라는 게 그렇습니다. 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6호선 독박골역 그 언저리에 동네 작은 빌라에 사는 할머니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1억, 2억 이런 정도 되는 또는 뭐 2, 3억 정도 되는 집에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몸이 불편하시죠. 80 넘으시는 어르신들이. 특히 치아가 없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그 치아를 한다는 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니까 그냥 그 어금니는 거의 없어. 근데 이제 여름에 냉면 한 그릇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먹는 할머니도 많습니다. 아니 냉면 한 그릇 사 먹을 돈 10,000원, 15,000원 있죠. 있는데 그 돈을 못 써. 그래서 자식들이 와서 냉면 한 그릇 사주길 바라는데 자식이 찾아오라 안 찾아오지.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런 양반들이 이제 안타까워서 그 얘기를 했어요. 한 양반이 이제 불광택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불광택 할머니한테 할머니 주택연금에 가입하시면 일정생활비가 나옵니다. 이게 주택연금을 받는 거는요 이게 소득으로 잡히질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출이거든 부채란 말이에요. 부채. 그러니까 기초연금 받는데 전혀 지장 없고 차상위 계층 되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할머니들이 뭐 불광택뿐만이 아니고 이 할머니 저 할머니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 주택연금의 그 가장 큰 한계가 뭐냐면 본인들이 그 작은 재산이라도 죽을 때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 고집을 꺾는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자세한 장점들을 설명을 해줘도 막무가내입니다. 이 막무가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불광택이라는 할머니가 84인가 했는데 그 집이 이제 한 2억 5천. 거기도 재개발된다고 해서 또 많이 올랐더라고요. 주택연금에 이 양반이 가입할 때 한 2억 정도. 이게 공시지가가 아니고 이것도 주택연금은 공시지가에 시가를 반영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80쯤에서 그 2억이면 그 100만 원 가까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불광택 할머니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 가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할머니가 그 연금을 주택연금을 받으시다가 어느 날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면 주택연금에 가입했다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할머니가 대출 받은 게 주택연금 받은 게 한 1억 정도라고 한다면 1억은 자식들한테 간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이 할머니가 가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초연금 받죠, 주택연금 받죠, 또 뭐 차상위 계층까지 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넘쳐나는 거지. 그 없는 살림에 한 100만 원이 돈이 들어오니까 취미생활도 하고 얼굴이 피시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옆에 그 공속댁 할머니한테 냉면 사줄까? 냉면도 사주고 목욕탕도 가고 사우나도 가니까 그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다른 할머니들은 얼굴이 뭐 이렇게 그늘이 져 있는데 이 할머니 뭐 광치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불광택이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아주 너무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 저 할머니 많이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딱 나타나면 메시아가 나타난 거야. 우리 집사람이 거기 가면은 스트레스가 확 풀린대요. 그 할머니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반기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리고 생활이 많이 폈잖아요. 그 사이에 또 그게 거기가 개발 지역으로 이제 거의 확정돼 가니까 이게 뭐 엄청나게 더 뛰었더라고. 그러니까 83세, 85세 된 양반들이 그 주택연금 가입하시면 몇 년 못 사시잖아요.
10년 동안 한다 그래봐야 얼마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택연금은요 평생 월급입니다. 주거 안정 거기다가 내 집에서 어디 이사 안 가도 되잖아요. 이 집을 안 팔고 월 100만 원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 집을 팔고 그걸 통장에 집어넣어가지고 이자 소득으로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또 제2의 주거 지역을 또 월세를 낸다거나 뭐 전세를 들어간다고 하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내 집에서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모르죠. 그래서 이 자녀들 이 주택연금 가입하는데 본인들이 그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는 자식들한테 물려주겠다라는 것,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남은 잔존 가치가.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자녀들의 욕심, 그걸 자기 재산이라고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이제 그 주택연금에 가입하려고 하면 생활비 내겠다고. 근데 생활비 몇 달 보내고서 그 다음에 또 모른 척 하는 거지. 지들도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래서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부부가 이 주택연금 가입할 때 기준이 일단 55세 이상이 되면 가입을 하는데 나이가 젊을 때 가입하는 사람하고 나이 먹어서 가입하는 사람하고 그 무슨 얘기냐면 대출을 받을 때 이거 종신 대출이다 보니까 젊을 때 가입을 하게 되면 결국 그만큼 연금을 타가는 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가 있죠. 그럼 어찌 보면 그 공사에서 손해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양반이 한 90쯤 하늘나라 가야 되는데 120살까지 산다고 하면 30년을 더 주택연금을 받으시게 되니까 잔존 가치뿐만이 아니고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받아 쓴 것에 대해서 더 많이 받았다, 주택연금을 받았다 했을 때 그것을 그 환급을 해라, 이걸 못합니다. 이 제도가.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거 잘 활용을 해보시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75세까지 현역에서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75세쯤 됐을 때 그 주택연금을 가입하게 되면 1억당 38만 원 정도를 주택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3억만 해도 얼마예요? 3억이면 얼마예요? 120만 원 정도. 이게 또 매년 또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5억짜리라고 한다면 75세 한 200만 원 정도 받거든요. 200만 원 75세 되면요 진짜 부부가 여행도 다닐 수가 있어요. 도시에서 살지 않고 시골로 이사를 하시면 200만 원 가지고 뭐 해외여행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내 여행 서너 군데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좋은 제도를 활용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많이 먹어갈수록 그 월 수령액이 굉장히 차이가 나니까. 그리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을 한다고 한다면 70세에 주택연금 신청하는 것보다 80세에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면 금액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그리고 잔존 가치도 많이 남을 수가 있고, 그럼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도 있고, 그 큰 금액을 또 받으면서, 그러면 근로소득을 제가 창출하면서 최대한 버틸 수 있는 나이까지. 그게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패러다임을 일반적인 사고를 바꾸지 않으면 그런 그 근로소득을 만들어내기가 쉽도 어렵다. 나이 먹을수록 대접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 후배가 처남댁이 55세에 치매가 왔는데 55세 치매가 온 사람도 많습니다 요새. 벌써 10년이 흘렀대요. 그 치매가 악화돼서 그 요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비가 월 500에서 600 정도 든다고 하는데 감당이 되겠어요? 이 친구 제가 형님 내가 그 카드를 한번 600을 긁어줬어요. 저도 잘 몰랐어요. 에이 무슨 600을 요양병원에 그 600을 연간 비용이 하니까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많이 들어? 알아보니까 간병비가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처남이 강화도에 살고 있는데 그 처남 친구야 집 정리해서
제가 얘기한 공적 수혜금에 대한 공부를 좀 해라.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해봐라. 이 친구가 신경도 안 썼대요. 단독주택에 사는데 그 처분해봐야 돈 3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진작에 처분을 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가 있었는데 벌써 10년이 흘러가지고 자식들도 지금 40대라는데 시집장가를 못 갔어요. 결국 그 빚이 누구한테 가? 자식들한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친척, 형제들한테 몹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이 친구도 그 손이차남인데 그 600만 원 그 피해를 주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거다 내일 있는 삶이 아니죠. 근데 기초생활 수급자가 됐다면 얼마나 서로 도움이 될 수가 있겠어요. 제 집안에 그 사촌 동생, 여동생이 혼자 살아요. 혼자 살고 있는데 옛날에 이혼을 해서 가슴 아프죠. 고생을 하면서 살았는데 원래 애가 그 병역 체질이 있는다가 나이도 들고 해서 이제 나이에 비해서 많이 늙었어요. 그 형제들이 가끔 푼돈을 모아서 주는데 저는 사촌이니까 좀 다르죠. 자기는 그 친형제 간에는 오빠나 동생들 결정적일 때 병원에 입원하면 누가 감당해? 결국 형제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이게 골칫덩어리죠. 근데 작년 가을에 이 친구가 기초생활 수급자가 됐다고 그 사촌 동생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형님, 누나가 이번에 기초생활 수급자가 돼서 형제들이 굉장히 숨을 쉬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좀 이걸 또 연구해봤는데 전세자금 대출해주죠. 주거생활비 지원해주지. 난방비 지원해주지. 병원비 지원해주지. 기초연금 받지. 더 결정적인 게 뭐냐면 제가 언제가 병원비 조금 보댄 적이 있었는데 병원비가 100%가 지원이 돼요. 이 친구가 요양원에 입원해도 100% 지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한도에 숨을 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굉장히 똑똑한 친구죠.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서 우리 애들한테 고모가 기초생활 수급자가 돼서 굉장히 다행이다. 정말 기쁜 일이다. 좋은 일이다 하니까 아니 아빠가 왜 그렇게 좋아할 일이 뭐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사촌이라 하더라도 고모가 요양원에 입원해 있다면 그거 모를 수가 없지 않냐. 우리만 해도 어서 이게 사촌 간에 요새는 좀 멀지만 옛날에는 형제나 마찬가지잖아요. 거기다 우리 그 사촌 동생들, 형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그 비용을 그 친구가 해결을 해버리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기초생활 수급자가 됐냐라고 하니까 한 3년 고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담당 공무원하고 상담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똑똑한 거죠. 지금 깨끗한 빌라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고 아프면 바로 병원 가서 검사도 하고. 그래서 많이 회복이 됐고 가끔 또 이제 아르바이트 다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 현금을 몇 푼 이렇게 주려고 하니까 오빠 통장으로 보내주려고 하니까 오빠 주고 싶으면 봉투로 줘.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똑똑한 거죠. 혹시 모르니까. 그러니까 30만 원 준다고 해서 그 현금 흐름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그런 것까지 차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무용담을 얘기를 하는데 정말 다행이고 정말 고마운 일이었죠. 제가 이런 얘기를 제가 제 주변 사람들한테 결과적으로 좋은 일을 했는데 제가 이제 한 헬스클럽을 한 25년을 다녀서 그쪽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많이 있고 또 이제 가끔 막걸리 한 잔을 이렇게 기울이는데 요새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굉장히 오래 사시더라고요. 근데 한 친구가 삼성병원에서 이제 팀장으로 근무하던 친구인데 어머니가 지금 95세시래요. 지금 요양병원에 모시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요양병원에 계시면 돈도 많이 들고 참 힘들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똑똑한 사람들은요 정말 똑똑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만들 때 부양 의무자들이 재산이 있으면 대상이 안 됐는데 지금 그것이 굉장히 완화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형님 나 이거 이거 돈 안 든대. 그 무슨 비결이냐 하니까 어머니가 그 금촌에 그 아파트 25평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재산도 안 된다는 거지. 그 차상위 계층을 이 친구가 만들었어요. 만들고서 지금 이 요양병원에 지금 3년간 입원해 계시는데 요양병원에 입원하시면서 이제 차상위 계층 만들고 입원하면서 엄마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아파트를 주택연금에 가입을 해서 주택연금으로 모든 비용을 해결을 하니까 내 형제가 형제간에 우애도 있고 싸우지도 않고 그래서 내 형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대로 요양원에 가서 어머니하고 이제 시간을 보내고 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한 달에 뭐 100만 원 들어간다. 내 형제가 25만 원씩 부담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서로 형제간에 싸움 나고 왼수집니다. 왜 그러냐? 너는 네가 잘 사니까 좀 더 내. 난 못 사니까 덜 내. 이게 자연의 말이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똑똑하니까 어머니 차상위 계층 만들고 주택연금 만드니까 지금 95세인데 이제 주택연금 가입한 지 3년 됐는데 잔존같이 충분히 남죠. 장래 치레고도 많은 돈이 남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얼굴 붉히지 않고 싸우지 않으니까 사형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요양병원에 가서 엄마하고 30시간씩 이렇게 놀고 온다는 거예요. 아주 건강하시대요. 워낙 연로하시니까 이제 그 고관절 쪽에 이제 문제가 돼서 잘 거동을 못 하시는 것 외에는 뭐 정신도 멀쩡하시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적 수혜금에 대한 공부를 좀 잘 해보시면 여러분들 노후가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실제로 이제 그 요양원에서 일했던 사람이 실제 얘기하는데 자식들 한 달에 한 번 아니 명절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요양원에 이제 모시면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다가 명절에만 온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결과적으로 결정적으로 치매 걸리면 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가 아무리 화려한 데를 못합니까? 요양원에 입원하시면 요양원의 밥이 맛있겠어요? 거기다가 간에 짐데 한 칸 차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같은 방에 같은 병실에 있는 양반이 밤새 기침하고 끙끙 앓면 밤새 같이 잠을 못 자요. 내가 살아 있을 때까지는 내가 최대한 내가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뭐냐? 내가 여유 있는 생활비를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부족한 생활비 어떻게? 숨만 쉬어도 돈, 피가 마른다. 나이 들어서 돈 벌기가 쉽지 않다. 돈 벌기가 쉽지 않다가 아니고 거의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거기다 더 안타까운 건 지금 65세 이상이 1,000만 명이 넘는 시대예요. 일자리는 없으면서 경쟁자는 점점 들어가고 돈 벌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면 벌 수 없다면 답은 뭐예요? 절약만이 답이죠. 줄여라, 아껴라. 그래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지출 항목을 이제 줄이는 방법밖에 없죠. 세금이라든가 건강보험료라든가 전기세, 뭐 아파트 관리비, 뭐 집 관리비, 보험료, 경조사비, 의료비용, 뭐 이런 것들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여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죠. 뭐 세금 절세하는 방법, 현실을 얘기했는데 보험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험료 쓸데없는 불필요한 지출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컨설팅을 한번 여러분이 받아보셔서 설계를 잘 해보시고 당장 생활비가 모자라는데 보험료를 몇십만 원, 단독 30, 80 이렇게 내면 감당이 안 돼요.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경조사비 체면 불구하고 부담되는 거죠. 제가 이런 거를 강의를 하고 다니니까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생활비가 부족한데 체면 차릴 수 없죠. 그리고 의료비,
병원비, 약값, 이거 의료 파산 굉장히 많습니다. 어릴 때는 유치원 가고 나이 먹으면 어디를 갑니까? 노치원, 병원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은퇴라는 단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 안 좋아하느냐면 은퇴는 이제 은둔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활동을 안 하는 사람들을 은퇴자라고 얘기하는데 죽을 때까지 은퇴자는 되지 마세요. 그러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생활비의 복복이 뭐냐면 결국 직장 생활을 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이제 전환이 된다고요. 그 재산, 자동차 뭐 이런 거 있으면 건강보험료가 폭탄으로 터질 수가 있어요. 소득은 없는데 뭐 30만 원, 40만 원, 아니 20만 원만 내도 어때요? 감당이 어렵죠.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부가치기는 소득, 재산 점수를 매겨서 이제 하는데 그런 것도 좀 관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소득은 없는데 재산세 뭐 엄청 내야 되고 건강보험료 그러면 멘붕이 오는 정도가 아니고 뚜껑이 열립니다. 소득이라는 게 소득 인정액이라는 게 있어요. 소득 인정액이 소득 환산액 또 재산 환산액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해서 하게 되는데 그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자식들한테 그 건강보험 이렇게 피부양자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가 자기까지 박탈되면요 생짜배기로 건강보험료 몇십만 원씩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수입이 없는 사람이 그 건강보험료 몇십만 원 낸다고 한다면 뭐 돌아버려. 그런 거 관리를 좀 하시고 나이 먹어갈수록 피할 수 없는 가장 큰 병이 뭐요? 의료비가 갈수록 증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의료비, 건보료, 실손보험, 암보험, 간병비, 보험, 치아보험, 치매보험 그 누구도 감당하기 어렵죠. 이것까지도 관리를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죠. 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제가 만든 건데 여러분 의료비 줄이지 않으시면 의료 파산이 옵니다. 그래서 일단 잘 먹어야 돼. 먹는 걸 아끼시면 안 됩니다. 내 돈 안 들이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면 더욱 좋고 일단 나이 드신 양반들이 식단이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하셔야 돼요. 저도 젊을 때는 그 고기 잘 안 먹었어요. 그 회를 주로 먹었는데 지금 회보다는 제가 원래 돼지고기 지금도 닭고기를 안 먹는데 어저께도 저 체육관 친구들하고 족발집에 가서 족발하고 보쌈을 먹었어요. 그런 거를 찾게 되더라고요. 잘 먹어야 된다. 몸은 기다려주질 않습니다. 그래야 건강이 유지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먹을수록 살이 마른 사람들 또 그 입이 짧아서 식사를 잘 못하는 사람들을 호리호리하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하늘이 큰 병을 선물을 줬을 때 그걸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보면 마른 사람일수록 큰 병에 약해요. 저희 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병원에 입원했는데 옆에 칸에 계신 분은 한 85kg 이렇게 나가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한 55kg밖에 안 나가시는데 그 양반은 몇 달 전에 들어오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한 8개월을 버티다가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결국 뭐냐면 기본 체력이 안 되니까 그 암하고 싸우는데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이 드실수록 입이 짧은 게 아니고 억지로라도 먹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의료비 절약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입니다. 운동. 건강저축. 여러분들 그 한국 사람들 한 13년에서 15년 정도 아프다고 죽는다고 하거든요.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통계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한 80에서 83세 요 사이인데 80까지 산다라고 가정하면 15년 아프다 죽는다고 한다면 65세부터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프면 만사 귀찮아. 그래서 여러분들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 아프고 최대한 오래 살 수 있으면 건강 수명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건강 수명을 만들어 가려면 건강 저축을 하셔야 되는데 건강 저축은 걷기, 등산, 헬스 근육 저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이에 맞게 적절하게 그 근육 운동을 하시면 식사도 잘 맛있죠. 특히 저는 이제 자부심을 갖는 게 백두대간 3번 종주했어요. 그 요새 지금 친구들 따라 지금 서해랑길을 그 가끔 한 달에 한 번씩을 가는데
보통 가면 23km 정도 걸어요. 그러니까 거의 매주 저는 뭐 집에 옆에 그 북한산 또는 이제 제 집 뒤에 그 서울 둘레길인데 일주일에 한 번은 어쨌거나 등산을 다니죠. 그러니까 백두대간 뭐 그 땅끝김에 한강김에 제가 등산을 30년 정도 했는데 무릎이 온전치 않죠. 그 옛날에 그 백두대간 처음에 다닐 적에 아유 형님들이 무릎 주사 맞으면서 산에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형님들 무릎에 주사 맞으면서 어떻게 산을 다니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지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무릎 주사 맞는 비용이 더 싸. 무슨 얘기냐? 산에 안 가고 걷는 거를 안 하면 그만큼 병원을 더 많이 가야 돼. 병원에 가서 비용이 점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 제가 종합병동인데 뭐 혈압, 당뇨, 뭐 나이 먹으면 전립선 다 있죠. 그 무릎 관절 약 먹죠. 또 그 노망, 치매 걸리면 뭐 안 되니까 또 신경과 다니면서 치매 예방약 먹죠. 종합병동이 종합병동. 근데 제가 꼭 하는 건 뭐냐면 헬스와 걷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누죽걸상.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여기서 마시에요. 나이 들어갈수록 자기 몸을 편안하게 하시면 안 돼. 집에 계시지 마시고. 일하는 것도 실버 택배 하시는 분들이 하루를 보내는데 아주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걸으니까 또 세상하고 교감하고 또 어떤 분은 또 책까지 냈어요. 그 작가야 작가. 그러니까 패러다임을 바꾸시면 그러니까 병원 들어가 병원에 의료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그 역으로 보면 돈 버는 거잖아요. 그리고 재미도 있고 음식도 맛있죠. 바깥에서 사드시는 음식 얼마나 맛있어요. 그러니까 걸으니까 운동을 하시니까 또 맛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생활비를 크게 보면 절감하게 되는 것인데 의료 비용이 나이가 1살, 2살 갈수록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그 잘못해가지고 요양원 가시면 그 비용 누가 감당하시겠어요? 더 중요한 건 제가 살면서 보니까 나이 먹을수록 느끼는 게 인생은 혼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 처와 자식들 이 사람들의 인생도 챙겨야지. 그 내 인생의 시작은 뭐요? 나의 건강입니다. 맛있는 걸 먹어서 내 입에 들어가서 정말 맛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야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챙기기 위한 노력을 하시면 또 크게 보면 생활비, 노후의 생활비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의료비용입니다. 그 의료비용을 절감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장수할 수 있죠. 장수하는데 진짜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부무경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데에는 정해진 직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가 이제 이런 것들인데 잘 살겠다고 자식들한테 그 스펙 만들어주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벽돌 공장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벽돌 공장에 들어가서 벽돌 찍어내는 그런 직업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수입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아웃이 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자본주의라는 건 뭐냐면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라는 거예요. 돈이 주인인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이 친구들하고 만났을 때 밥 한 그릇 사는 사람이 대접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 먹어서 친구들하고 만났을 때 밥 한 그릇 살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있다고 하면 금상첨화죠.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들 돈에 대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돈에 대한 공부는 나이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나이 먹었다고 누가 뭐 거기다가 핸디캡을 주는 것도 아니고 요새 주식 아주 대단한 화랑인데 주식에 대한 공부를 좀 잘하는 사람들 친구 한 놈이 전화가 왔어요. 야, 나 500만 원 가지고 500 벌었어 그러더라고요. 그걸 제가 권하는 건 아닌데 그 친구는 아주 오랜 시간 주식에 대한 공부를 무지무지한 친구예요. 기본 딱 어느 일정 금액만 가지고 돈도 없어요. 일정 금액 가지고 목표가 한 달에 30에서 50 정도의
용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30에서 50을 벌더라고요. 그러니까 30에서 50 버니까 친구들하고 만나면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몇만 원 밥값 낼 수 있잖아요. 건강하게 장수하는 게 사람들의 그 꿈이라고 한다면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하시고 그리고 또 더 나가서 금융 스킬, 돈 버는 스킬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시면 뭐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있어요. 걱정한다고 해서 걱정이 해결되는 게 아닌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들 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방법들을 찾아가시면 세상은 재밌어요. 살만하잖아요. 개똥밭에 불러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다라고 하는데 그 이승에서 즐거움을 찾으시려면 첫 번째가 뭐예요? 건강. 두 번째가 넉넉한 생활비가 있다면 그것도 상대적인 개념 아닙니까? 그런 컨셉을 여러분이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 인생은 재밌는 거죠. 자, 고맙습니다.